트럼프와 푸틴의 통화가 유출된 그날 세상은 숨을 죽였습니다. 미국은 한국에 3,500억 달러를 요구했고 러시아는 그 틈에 새로운 카드를 꺼냈죠. 하지만 아무도 몰랐어요. 그 모든 흐름의 중심에 침묵하는 한국 기술자들이 있었다는 걸요. 나는 그 현장을 직접 본 사람입니다. 이름은 에단 로웰, 영국 출신 기술 외교관이죠. 그리고 지금부터 세계가 뒤집힌 그날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감동의 대한민국 이라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워싱턴의 차가운 회의실 공기 속에서 트럼프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한국은 3,500억 달러를 내야 한다는 선언이었죠. 기자들의 셔터 소리가 번개처럼 터졌어요. 세계의 시선이 동시에 한국으로 쏟아졌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 있었어요. 영국 외교부에서 파견된 기술 외교관으로 한미 협상팀을 관찰하고 있었죠. 회의가 끝나고 복도로 나왔을 때 모두의 얼굴이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누군가 낮게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 목소리엔 분노와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죠. 복도 끝에서 한국 협상팀 수석 대표가 서류를 천천히 가방에 넣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은 떨리지 않았어요. 표정도 변하지 않았죠. 그저 조용히 침착하게 모든 걸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이상한 느낌을 받았어요. 보통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은 흥분하거나 당황하죠. 항의하거나 변명하거나 최소한 뭔가 말이라도 해요. 그런데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단 한마디도요. 마치 이미 준비된 사람들처럼 이 순간을 예상했던 사람들처럼 움직였어요. 며칠 후 한국 정부의 공식 입장이 발표됐습니다. 기다리겠다는 단 한 문장이었죠. 전 세계 언론이 들끓었어요. 뉴욕타임스는 무기력한 침묵이라고 썼고 파이낸셜 타임스는 협상력 상실이라는 제목을 뽑았습니다. CNN은 연일 떠들어댔죠. 침묵으로 무너진다는 분석이었어요. 분석가들이 나와서 한국 경제의 붕괴를 예측했고 전문가들은 고개를 저으며 한국이 선택할 수 있는 카드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왜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걸까요? 왜 변명하지 않고 왜 항의하지 않고 왜 최소한의 해명조차 하지 않는 걸까요? 그 침묵이 답답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뭔가 이상했죠. 저 침묵 안에 뭔가 있을 것 같았어요. 마치 폭풍 전야의 고요함 같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런던 본부에서 연락이 왔어요. 서울로 가서 한국의 대응을 면밀히 관찰하고 보고하라는 지시였죠. 나는 다음 날 아침 비행기를 탔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렸을 때 공항은 평온했어요. 사람들은 평소처럼 걸었고 카페는 분주했고 아이들은 웃고 있었습니다. 마치 세상이 자기 나라에 3,500억 달러를 요구하지 않은 것처럼요. 택시를 타고 서울 시내로 들어왔습니다. 거리는 활기찼고 네온 사인은 빛났고 사람들은 저녁을 먹으러 나왔어요. 하지만 나는 알았습니다. 이 평온함 밑에 뭔가 흐르고 있다는 걸요. 호텔에 짐을 풀고 창밖을 내다봤죠. 서울의 밤하늘엔 불빛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여의도 고층 빌딩들, 강남 오피스 타워들, 판교 연구소들의 창문마다 환한 빛이 새어나왔어요. 그날 밤 나는 한국 외교부 고위 관계자를 만났습니다. 광화문 근처 조용한 찻집이었죠. 그는 차를 한 모금 마시고 나서 침묵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침묵이 때로 가장 강한 대답이라고요. 말하지 않는 것도 전략이라고 했습니다. 나는 그의 눈을 봤어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두려움도 불안도 없었죠. 오히려 확신에 찬 눈빛이었어요. 마치 이미 다음 수를 알고 있는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그는 서두르지 않는다고 했어요. 서두르면 실수한다고요. 기다리겠다고 했습니다. 한국이 가진 것의 가치를 세상이 깨달을 때까지요. 그 말이 내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호텔로 돌아와 뉴스를 켰습니다. 여전히 한국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나는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저 비판들이 틀렸을 수도 있다고요. 한국은 무너지고 있는 게 아니라 준비하고 있는 거라고요. 창밖을 다시 봤죠. 여의도 고층 빌딩들의 불빛이 새벽까지 켜져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분명 그 조용한 어둠 속에서 움직이고 있었어요. 회의하고 계산하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침묵 뒤에서 전쟁을 준비하는 사람들처럼요. 다음 날 아침 나는 산업통상자원부를 방문했습니다. 공식 일정은 아니었지만 개인적으로 알고 지내던 과장급 공무원이 있었거든요. 그를 만났을 때 그는 피곤해 보였어요.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었고 커피잔을 손에서 놓지 않았죠. 최근 2주 동안 하루 3시간씩밖에 못 잤다고 했습니다. 그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말하기 시작했어요. 믿음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지금 한국은 자신들의 기술을 믿고 있다고요. 세상이 비웃어도 언론이 욕해도 자신들이 가진 것의 가치를 안다고 했어요. 그리고 곧 세상도 알게 될 거라고 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엔 피로가 묻어났지만 확신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나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침묵은 포기가 아니라 인내였어요. 이들은 세상이 자신들을 이해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 기다림은 결코 수동적인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움직이고 있었어요.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요. 사무실을 나와 복도를 걸을 때였습니다. 회의실 문틈으로 목소리가 새어나왔어요. 북극 실험 일정이 확정됐다는 이야기, 러시아 측 기술진 명단을 받았다는 말, 장비 운송은 다음 주 화요일이라는 계획들이었죠. 나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북극이라고요? 러시아라고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가요? 그날 저녁 나는 보고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침묵은 전략적 선택으로 보인다고 썼어요. 표면적으로는 무대응이지만 내부적으로는 무언가 준비 중인 것으로 판단된다고 적었죠. 키보드를 두드리다 멈췄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서울 하늘에 별이 떠 있었습니다. 그 별빛 아래 침묵하는 나라가 숨을 고르고 있었어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CNN은 여전히 한국을 비판했고 블룸버그는 한국 증시 하락을 보도했어요. 하지만 한국 정부는 여전히 침묵했죠. 단 한마디 해명도 단 한 줄 반박도 없었습니다. 그 침묵이 오히려 더 강력하게 느껴졌어요. 마치 태풍의 눈 속에 서 있는 것 같았죠. 고요하지만 그 주변으로 엄청난 에너지가 소용돌이치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나는 명동 거리를 걸었어요. 사람들은 쇼핑하고 연인들은 손잡고 학생들은 떠들며 지나갔습니다. 평범한 일상이었죠. 하지만 나는 알았습니다. 이 평범함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를요. 나라 전체가 엄청난 압박을 받고 있는데도 일상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이게 바로 한국의 힘이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일상, 무너지지 않는 평범함이요. 카페에 앉아 창밖을 봤습니다. 한 여대생이 노트북으로 과제를 하고 있었어요. 직장인은 기획서를 검토하고 있었죠. 아무도 3,500억 달러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그런 일이 없는 것처럼요. 하지만 그게 체념이 아니라는 걸 나는 느낄 수 있었어요. 이건 믿음이었습니다. 정부가 기술자들이 누군가가 해결할 거라는 믿음이었죠. 그날 밤 나는 한국경제수석 비서관과 저녁을 먹었습니다. 그와는 몇 년 전 런던 유학 시절부터 알던 사이였거든요. 광화문 근처 한정식집이었죠. 그는 여전히 침착했지만 눈빛이 달랐습니다. 번뜩이는 뭔가가 있었어요. 체스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체스에서 가장 강력한 순간이 언제냐고요. 상대가 당신을 궁지에 몰았다고 생각할 때라고 했어요. 그때 예상 못한 수를 두면 판이 완전히 뒤집힌다고 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마치 이미 다음 열수를 내다보고 있는 사람처럼요. 선택지가 하나뿐이라고 생각하는 건 어리석은 짓이라고 했어요. 세상엔 늘 다른 길이 있다고 했습니다. 보이지 않을 뿐이라고요. 나는 그 말을 곱씹었어요. 한국이 보고 있는 다른 길이 뭘까요? 식사를 마치고 나왔을 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영국 본부였어요. 긴급 보고가 필요하다는 내용이었죠. 러시아가 한국에 무엇을 제안했는지 파악하라는 지시였습니다. 나는 한숨을 쉬었어요. 알고 싶은 건 나도 마찬가지였으니까요. 하지만 한국은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침묵을 지키고 있었어요. 그날 밤 나는 개인적으로 알고 지내던 한국산업부 국장을 만났습니다. 그는 평소엔 농담도 잘하고 여유로운 사람이었는데 그날은 달랐어요. 얼굴엔 피로가 가득했고 손은 계속 떨리고 있었죠. 지금 역사의 한가운데 서 있다고 했어요.
이 선택이 한국의 미래를 바꿀 수도 있다고요. 무섭지 않겠냐고 물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곧 고개를 들고 말했어요. 그래도 해야 한다고요. 자기들이 안 하면 누가 하겠냐고요. 이게 자기 세대의 몫이라고 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결연함이 묻어났어요. 나는 그 순간 느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대단한지를요. 개개인은 두려워하지만 함께 모이면 흔들리지 않는 나라였어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서울 거리의 불빛이 하나둘 꺼지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여의도와 판교의 불빛은 여전했습니다. 누군가는 여전히 일하고 있었어요. 계산하고 준비하고 다음 수를 짜고 있었죠. 나는 택시를 타고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창밖으로 한강이 보였어요. 검은 강물 위로 달이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그 강물처럼 한국은 흐르고 있었어요. 조용히, 그러나 멈추지 않고요. 세상이 무시하든 비웃든 한국은 자기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내일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한국의 침묵은 언제까지 계속될까요? 그리고 그 침묵이 깨질 때 세상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그때였습니다. 모스크바에서 소식이 들려왔어요. 푸틴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뉴스였죠. 나는 노트북을 열어 기사를 읽었습니다. 러시아가 한국과의 기술 협력을 검토 중이라는 내용이었어요. 공식적으로는 부인했지만 외교가에선 이미 소문이 돌고 있었습니다. 나는 창밖을 다시 봤습니다. 서울의 밤은 여전히 빛나고 있었어요. 저 불빛 아래에서 누군가가 세상을 바꿀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침묵으로요. 그 침묵이 곧 세상에서 가장 큰 목소리가 될 거라는 걸 나는 직감했어요. 게임이 바뀌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침묵이 세상을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미국은 여전히 압박하고 있었고 언론은 여전히 비판하고 있었지만 판 아래에서 모든 게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러시아가 움직였고 한국이 응답했고 이제 세상이 그 변화를 목격할 차례였죠. 나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침묵이 끝나가고 있다고요. 그리고 그 다음이 진짜 시작이라고요. 모스크바 크렘린궁 새벽 4시였습니다. 푸틴이 트럼프와 통화를 했다는 소식이 전 세계로 퍼져나갔어요. 우크라이나 동부 영토를 조건으로 종전을 제안했다는 내용이었죠. 언론은 난리가 났습니다. 유럽은 경악했고 미국은 긴급 회의를 소집했어요. 하지만 나는 알았습니다. 이건 겉으로 드러난 이야기일 뿐이라는 걸요. 진짜 게임은 수면 아래에서 벌어지고 있었어요. 그날 밤 나는 주한 영국 대사관에서 긴급 전문을 받았습니다. 러시아 과학기술부 장관 이바노프가 서울행을 준비 중이라는 내용이었죠. 코드명 폴라리스 작전이었어요. 손에 든 종이가 떨렸습니다. 러시아가 한국과 접촉한다고요? 미국이 한국을 압박하는 이 시점에요? 이건 단순한 외교 접촉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판을 뒤집는 수였어요. 새벽 2시 김포공항이었습니다. 나는 차 안에서 공항 청사를 바라보고 있었죠. 비공식 루트로 입국 정보를 입수했거든요. 활주로에 전용기 한 대가 조용히 착륙했습니다. 불빛도 최소한으로 줄인 채였어요. 타랩이 내려오고 6명의 남자가 내렸죠. 맨 앞에 선 사람이 이바노프였습니다. 그는 주위를 둘러보지도 않았어요. 서류 가방을 꽉 쥔 채 곧장 대기 중이던 차량으로 향했죠. 나는 쌍안경으로 그 가방을 봤습니다. 일반 외교관 가방이 아니었어요. 특수 제작된 금속 케이스였죠. 저 안에 뭐가 들었을까요? 그 궁금증이 나를 잠 못 이루게 했습니다. 차량이 출발했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어요. 마치 유령처럼요. 다음 날 아침 서울의 공기가 달라졌어요. 설명할 순 없지만 느낄 수 있었죠. 긴장과 기대가 뒤섞인 그런 공기였습니다. 청와대 주변엔 평소보다 경호 차량이 많았고 외교부 청사엔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어요. 뭔가 큰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공기 자체가 무거웠어요. 역사가 움직이기 직전에 그런 무게였죠. 나는 광화문 거리를 걸었습니다. 평범한 아침이었어요. 출근하는 사람들, 학교 가는 학생들, 가게 문을 여는 상인들. 하지만 나는 알았습니다. 저 평범함 뒤에서 비범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요.
정부 청사 회의실에서, 외교관들의 책상 위에서, 대통령의 집무실에서요. 오후가 되자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외교가 사람들 사이에서였어요. 러시아 고위 인사가 서울에 왔다는 이야기, 청와대에서 긴급 회의가 열렸다는 소식, 뭔가 큰 제안이 오갔다는 풍문들이었죠. 하지만 공식적으론 아무것도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침묵이었어요. 다시 한번 한국은 침묵을 선택했습니다. 나는 한국 경제수석비서관을 만날 수 있었어요. 그와는 몇 년 전 런던 유학 시절부터 알던 사이였거든요. 광화문 근처 한정식 집에서 만났죠. 그는 여전히 침착했지만 눈빛이 달랐습니다. 번뜩이는 뭔가가 있었어요. 피곤해 보였지만 동시에 살아있었습니다. 마치 거대한 게임의 한복판에 서 있는 사람처럼요. 그는 체스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체스에서 가장 강력한 순간에 대해서요. 상대가 당신을 궁지에 몰았다고 생각할 때라고 했어요. 그때 예상 못한 수를 두면 판이 완전히 뒤집힌다고 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확신에 차 있었어요. 나는 조심스럽게 러시아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는 미소만 지었어요.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선택지가 하나뿐이라고 생각하는 건 어리석은 짓이라고 했죠. 세상엔 늘 다른 길이 있다고요. 보이지 않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전혀 흔들리지 않았어요. 마치 이미 다음 열수를 내다보고 있는 사람처럼요. 나는 그 확신이 어디서 오는지 궁금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나왔을 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영국 본부였어요. 긴급 보고 필요하다는 내용이었죠. 러시아가 한국에 무엇을 제안했는지 파악하라는 지시였습니다. 나는 한숨을 쉬었어요. 알고 싶은 건 나도 마찬가지였으니까요. 하지만 한국 정부는 철저히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개인적으로 알고 지내던 한국 산업부 국장을 만났습니다. 그는 평소엔 농담도 잘하고 여유로운 사람이었는데 그날은 달랐어요. 얼굴엔 피로가 가득했고 손은 계속 떨리고 있었죠. 소주 잔을 비우고 나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역사의 한가운데 서 있다고요. 이 선택이 한국의 미래를 바꿀 수도 있다고 했어요. 무섭지 않겠냐고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들고 말했죠. 그래도 해야 한다고요. 자기들이 안 하면 누가 하겠냐고요. 이게 자기 세대의 몫이라고 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하지만 결연함이 묻어났습니다. 나는 직접적으로 물었어요. 러시아가 뭘 제안한 건지요. 그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천연가스, 히토류, 북극 항로라고 했어요. 전부라고요. 이바노프가 가져온 제안서엔 러시아가 가진 거의 모든 걸 담았다고 했습니다. 그 대가로 그들이 원하는 건 딱 하나, 한국의 기술이라고 했어요. 나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거래 제안이 아니었어요. 이건 동맹 제안이었습니다. 러시아가 한국을 새로운 파트너로 선택한 거였죠. 미국이 압박할 때 러시아는 손을 내민 겁니다. 나는 물었어요. 미국은 아느냐고요.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은 아니라고요. 하지만 곧 알게 되겠다고 했죠. 그때가 진짜 시험대라고 했습니다. 그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두려움과 기대가 공존하는 눈빛이었습니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이 왜 침묵했는지를요. 이들은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미국의 압박에 굴복하는 대신 새로운 카드가 나타날 때까지요. 그리고 그 카드가 지금 눈앞에 펼쳐진 거였어요. 러시아라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카드가요. 며칠 후 청와대에서 긴급 안보 회의가 열렸습니다. 나는 참관할 수 없었지만 나중에 내용을 전해 들었어요. 회의실엔 긴장감이 가득했다고 합니다. 외교부 장관이 먼저 우려를 표명했죠. 러시아의 제안을 받아들이면 미국과의 관계가 파탄 날 수 있다고요. 방안이 조용해졌답니다. 국방부 장관이 현실을 지적했어요. 하지만 거부하면 선택지가 없다고요. 미국은 이미 한국에게 등을 돌렸다고 했습니다. 산업부 장관이 서류를 펼쳤죠. 러시아 제안의 경제적 가치는 최소 5천억 달러라고 했어요. 장기적으론 그 이상이라고요. 숫자가 공기를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대통령이 입을 열었어요. 한국은 누구의 하수인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한국은 한국의 길을 가야 한다고요. 미국도 러시아도 한국을 이용하려 들 거라고 했어요. 하지만 이용당하지 않을 거라고 했습니다. 한국의 가치를 지키면서 한국의 이익을 챙기겠다고 했죠. 그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고 해요. 단호했고 분명했답니다. 그럼 어떻게 하겠냐는 질문이 나왔습니다. 대통령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러시아의 제안을 검토하되 조건을 붙이겠다고요. 한국 기술의 가치를 증명해 보이라고 요구하겠다고 했습니다. 말만이 아니라 실제로요. 그들이 한국 기술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보여주라고 하겠다고 했죠.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이건 단순한 협상 전술이 아니었어요. 이건 도전이었죠. 러시아에게 그리고 세상에게요. 한국은 더 이상 구걸하지 않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한국의 가치를 인정받겠다는 선언이었어요.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는 결정이었습니다. 다음 날 러시아 대사관으로 공식 서한이 전달됐습니다. 내용은 간단했어요. 제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한국 기술의 우수성을 입증할 실증 테스트를 요청한다는 거였죠. 장소는 북극 영하 50도 이하 환경이었습니다. 이바노프가 그 서한을 읽었을 때 미소 지었다고 해요. 한국인들이 재미있다고 했답니다. 모스크바는 즉시 움직였습니다. 3일 만에 답신이 왔어요. 제안 수락이었습니다. 북극 노바야 제물야 기지에서 실증 테스트를 진행하겠다고 했죠. 한국 기술진을 초청한다고 했습니다. 판이 짜여지기 시작했어요. 세계가 주목하지 않는 사이 북극에서 역사가 쓰여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 소식을 듣고 런던 본부에 보고했습니다. 한국 마이너스 러시아 간 기술 협력 테스트 예정이라고 썼어요. 북극 지역에서 진행된다고요. 이는 단순한 기술 검증이 아니라 새로운 동맹의 시험대로 보인다고 적었습니다. 보고서를 보낸 뒤 나는 창밖을 봤어요. 서울 하늘은 맑았지만 저 멀리 북극 하늘은 어땠을까요? 그날 밤 나는 산업부 국장에게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북극 가본 적 있냐고 물었어요. 없다고 하자 같이 가자고 했습니다. 관찰자 자격으로요. 나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어요. 가겠다고요. 이 역사의 현장을 놓칠 순 없었으니까요. 세상이 바뀌는 순간을 직접 봐야 했으니까요. 일주일 후 인천공항이었습니다. 한국 기술진 12명이 출국 게이트 앞에 모여 있었어요. 그들의 얼굴엔 긴장과 기대가 공존했죠. 젊은 엔지니어들도 있었고 베테랑 기술자들도 있었습니다. 짐 속엔 한국 기술의 정수가 담겨 있었어요. 배터리, 반도체, 센서, 통신 장비. 모두 한국이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하는 것들이었습니다. 팀장이 팀원들을 모아놓고 말하기 시작했어요. 지금 하려는 건 단순한 기술 시연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건 한국의 자존심을 지키는 일이라고요. 세계에 증명하는 거라고 했어요. 한국이 얼마나 대단한 나라인지를요. 그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팀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모두의 눈에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이 점점 작아졌죠. 저 아래 1800만 명의 기대를 짊어지고 우린 북극으로 향했습니다. 5천만 국민의 자존심을 등에 업고요. 옆자리 엔지니어가 조용히 말했어요. 떨린다고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죠. 나도 그렇다고요. 하지만 우린 알고 있었습니다. 이 떨림이 곧 역사가 될 거라는 걸요. 모스크바를 경유해 다시 비행기를 갈아탔습니다. 점점 북쪽으로 더 북쪽으로 올라갔어요. 창밖엔 끝없는 설원이 펼쳐졌죠. 문명의 흔적이 사라지고 자연만이 남았습니다. 나무도 없었어요. 건물도 없었죠. 오직 하얀 눈과 얼음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린 노바야 제물야에 도착했어요. 비행기 문이 열리는 순간 냉기가 폐부를 찔렀습니다. 영하 52도였어요. 숨을 쉴 때마다 코털이 얼어붙는 게 느껴졌죠. 한 걸음 내딛는데 눈이 깊숙이 빠졌습니다. 이곳에서 기술을 시험한다고요? 정말 미친 짓 같았어요. 하지만 그게 바로 이 테스트의 의미였죠. 극한에서 살아남는 기술만이 진짜 기술이었으니까요. 러시아 기지 책임자 소콜로프 박사가 우릴 맞았습니다. 환영한다는 인사와 함께 농담을 했어요. 여긴 지옥보다 춥다고요.
하지만 아무도 웃지 않았습니다. 모두 진지했어요. 기지 안으로 들어가면서 나는 벽에 걸린 온도계를 봤죠. 외부 온도 영하 55도. 이건 기술 테스트가 아니라 생존 테스트였습니다. 그날 밤 기지 식당에서 한국 팀과 러시아 팀이 마주 앉았습니다. 긴장감이 흘렀어요. 소콜로프가 보드카를 따르며 말했죠. 내일이 진짜 시험이라고요. 러시아 장비도 여기선 자주 고장 난다고 했습니다. 한국 기술이 정말 대단한지 보겠다고 했어요. 그의 목소리엔 회의가 묻어났습니다. 한국 팀장이 잔을 들고 대답했습니다. 보여드리겠다고요. 한국 기술이 무엇인지요. 두 잔이 부딪혔어요. 그 소리가 북극의 침묵을 깼습니다. 나는 그 순간을 지금도 기억해요. 두 나라의 자존심이, 두 기술의 운명이 맞부딪히는 순간을요. 공기가 전기처럼 따끔거렸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나는 잠들 수 없었어요. 창밖엔 오로라가 춤추고 있었죠. 녹색과 보라색 빛이 하늘을 수놓았습니다. 아름다웠지만 동시에 두려웠어요. 저 아름다움 뒤에 숨은 혹독함을요. 영하 55도의 추위가 생명을 집어삼키는 자연이요. 내일이면 모든 게 결정됩니다. 한국의 운명이, 이 침묵의 전략이 성공할지 실패할지요. 복도를 걸었습니다. 한국 엔지니어 몇 명이 실험실에서 장비를 점검하고 있었어요. 새벽 1시였지만 그들은 잠들지 않았습니다. 하나하나 확인하고 체크하고 다시 확인했죠. 그들의 눈엔 피로가 가득했지만 집중력은 흐트러지지 않았어요. 나는 물었습니다. 자신 있냐고요? 한 엔지니어가 고개를 들어 나를 봤습니다. 미소 지었어요. 자신 있다기보다는 믿는다고 했습니다. 자기들이 만든 기술을요. 수백 번의 테스트를 거쳤고 수천 번의 시뮬레이션을 했다고요. 이건 운이 아니라 과학이라고 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엔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떨림 없는 확신이었죠. 나는 내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내일이면 알게 되겠죠. 한국의 침묵이 옳았는지, 러시아의 선택이 현명했는지, 그리고 세상이 어떻게 바뀔지요.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역사가 쓰이기 직전의 그 떨림이었죠. 다음 날 아침 알람이 울렸을 때 시계는 새벽 5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바깥은 여전히 어두웠어요. 북극의 겨울은 해가 뜨지 않았죠. 영원한 밤 속에서 우린 역사를 쓰려 하고 있었습니다. 창밖을 보니 눈보라가 몰아치고 있었어요. 시야가 10m도 안 됐습니다. 자연이 우리를 시험하고 있었죠. 실험실로 향하는 복도는 차가웠어요. 난방이 최대로 가동되고 있었지만 벽에서 냉기가 스며들었죠. 한국 기술진들이 이미 도착해 있었습니다. 그들은 장비를 점검하고 있었어요. 손가락이 얼어붙을 정도로 추운데도 그들의 손놀림은 정확했습니다. 떨림 하나 없었어요. 마치 수술하는 외과 의사처럼 집중해 있었죠. 소콜로프 박사가 들어왔습니다. 그의 뒤로 러시아 기술진 20명이 따라왔죠. 준비됐냐고 물었어요. 한국 팀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비됐다고 대답했죠.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눈빛엔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어요. 나는 그 눈빛을 봤습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각오였어요. 실험실 중앙에 두 개의 테이블이 놓였습니다. 왼쪽엔 러시아제 장비가, 오른쪽엔 한국제 장비가 놓여 있었죠. 겉보기엔 비슷해 보였어요. 비슷한 크기, 비슷한 형태였습니다. 하지만 나는 알았습니다. 저 안에 담긴 기술력은 완전히 다르다는 걸요. 수십 년의 연구가, 밤샘 노력이, 무수한 실패와 재도전이 저 안에 응축돼 있었습니다. 소콜로프가 선언했어요. 첫 번째 테스트는 러시아 장비부터 시작한다고요. 공정성을 위해서라고 했죠. 기술자가 전원을 켰습니다. 부웅, 장비가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모니터에 데이터가 뜨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안정적으로 보였어요. 그래프가 일정하게 그려졌죠. 초록색 선이 화면을 가로질렀습니다. 1분이 지났습니다. 2분, 3분. 여전히 괜찮았어요. 러시아 기술진들이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죠. 누군가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러시아 기술도 충분히 훌륭하다고요.
하지만 나는 한국 팀장의 얼굴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어요. 그저 조용히 모니터를 응시할 뿐이었죠. 마치 이미 결과를 아는 사람처럼요. 5분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그래프가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미세하게 거의 눈에 띄지 않을 정도로요. 하지만 6분째 흔들림이 커졌습니다. 초록색 선이 위아래로 요동쳤어요. 7분째 경고음이 울렸죠. 삐삐삐. 날카로운 소리가 실험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모니터에 빨간 불이 들어왔어요. 신호가 불안정해지고 있었습니다. 소콜로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온도 보상 장치를 가동하라고 지시했어요. 기술자가 급하게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손가락이 빠르게 움직였죠. 하지만 소용없었어요. 그래프는 계속 흔들렸고 경고음은 더 커졌습니다. 8분째 장비가 멈췄어요. 완전히요. 모니터가 검은색으로 변했고 모든 신호가 사라졌습니다. 실험실이 조용해졌어요. 무거운 침묵이 흘렀죠. 재시작하겠다고 소콜로프가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약간 떨렸어요. 기술자가 다시 전원을 켰죠. 부팅 소리가 들렸고 화면이 켜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4분도 버티지 못했어요. 다시 멈췄습니다. 세 번째 시도 3분 만에 정지했어요. 네 번째 시도 2분. 갈수록 짧아졌습니다. 러시아 기술진들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당혹감이 그들의 표정을 지배했죠. 소콜로프가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실패라고 인정했어요. 극한 환경에서 러시아 장비는 버틸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엔 좌절이 묻어났어요. 자존심이 무너지는 소리였죠. 실험실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러시아 기술자들이 서로를 바라봤어요. 당혹감과 수치심이 그들의 얼굴에 가득했습니다. 몇몇은 고개를 숙였고 몇몇은 멀리 시선을 돌렸어요. 한국 팀장이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이제 한국 차례라고 말했어요.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죠. 하지만 그 안에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흔들림 없는 단단한 확신이요. 그는 한국제 장비 앞으로 걸어갔어요. 손을 뻗어 장비를 쓰다듬었죠. 마치 오랜 친구를 대하듯이요. 마치 전쟁터로 나가는 전우를 격려하듯이요. 이 장비는 판교에서 만들어졌다고 말하기 시작했어요. 수백 명의 엔지니어가 3년 동안 개발했다고 했죠. 밤샘 작업이 일상이었고 실패가 성공보다 많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다고요. 왜냐하면 믿었으니까요. 한국 기술이 세계 최고가 될 수 있다고요. 그의 목소리가 실험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러시아 기술자들이 조용히 들었어요. 그의 손이 전원 버튼 위에 놓였습니다. 지금부터 보여주겠다고 했어요. 한국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요. 버튼을 눌렀습니다. 푸른 불빛이 번쩍였어요. 장비가 깨어났죠. 부드럽게 조용하게요. 러시아 장비처럼 시끄럽지 않았습니다. 마치 숨 쉬듯 자연스러웠어요. 부드러운 웅웅거림만이 들렸죠. 모니터에 데이터가 떴습니다. 그래프가 그려지기 시작했어요. 완벽하게 일직선이었죠.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초록색 선이 수평으로 정확하게 그려졌어요. 1분이 지났습니다. 그래프는 여전히 안정적이었어요. 5분, 10분, 15분. 변화가 없었습니다.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었죠. 마치 실험실이 아니라 온화한 봄날에 있는 것처럼요. 소콜로프가 모니터에 다가갔습니다. 눈을 가늘게 뜨고 데이터를 확인했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 중얼거렸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한국 엔지니어가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배터리 기술과 온도 보상 알고리즘을 결합했다고요. 영하 70도까지 견딜 수 있도록 설계했다고 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엔 자부심이 배어 있었어요. 30분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완벽했어요. 러시아 기술진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죠.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요. 화면을 뚫어져라 쳐다봤습니다. 1시간이 지났어요. 그래프는 여전히 일직선이었습니다. 흔들림 하나 없었죠. 소콜로프가 한국 팀장을 바라봤어요. 이건 기적이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2시간째였습니다. 나는 시계를 봤어요.
러시아 장비가 7분밖에 못 버틴 환경에서 한국 장비는 2시간째 작동 중이었습니다. 그것도 완벽하게요. 이건 단순한 기술 격차가 아니었어요. 이건 차원이 다른 수준이었죠. 패러다임이 달랐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기술을 만든 게 아니라 새로운 표준을 만들고 있었어요. 소콜로프가 한국 팀장에게 다가갔습니다. 테스트를 중단하겠냐고 물었어요. 충분히 증명됐다고 했죠. 팀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라고요. 계속한다고 했어요. 끝까지 보여주겠다고 했습니다. 그의 눈빛이 단단했어요. 이건 단순히 기술을 증명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건 한국의 자존심을 세우는 일이었죠. 세계에 선언하는 일이었어요. 3시간, 4시간, 5시간이 흘렀습니다. 장비는 멈추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안정적으로 작동했죠. 온도가 더 떨어졌는데도요. 외부 온도계는 영하 58도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 장비는 끄떡없었어요. 러시아 기술자들이 메모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경쟁자를 보는 눈빛이었는데 어느새 배우려는 눈빛으로 바뀌었어요. 그들은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기술이 자신들보다 앞서 있다는 걸요. 아니, 앞서 있다는 표현도 부족했어요. 완전히 다른 레벨이었습니다. 한국은 러시아가 도달하지 못한 영역에 이미 들어서 있었어요. 젊은 러시아 엔지니어 하나가 한국 기술자에게 다가갔습니다. 질문을 쏟아냈어요. 어떻게 만들었는지, 무슨 원리인지요. 8시간째였습니다. 실험실엔 긴장감 대신 경외감이 흘렀어요. 소콜로프가 의자에 앉아 고개를 저었습니다. 믿을 수 없다고 계속 중얼거렸어요. 정말로요. 옆에 있던 러시아 수석 엔지니어가 말했습니다. 이건 러시아가 10년 후에나 도달할 수준이라고요. 아니, 어쩌면 20년 후일지도 모른다고 했어요. 그의 목소리엔 경탄이 묻어났습니다. 나는 한국 엔지니어들을 봤어요. 그들은 피곤해 보였지만 얼굴엔 미소가 번졌습니다. 자랑스러운 미소였죠. 그들은 해냈어요. 세계 최악의 환경에서 세계 최고의 기술을 증명해냈습니다. 이건 단순한 실험 성공이 아니었어요. 이건 한국이 더 이상 누군가의 뒤를 따라가는 나라가 아니라는 증명이었죠. 한국은 이제 앞서가는 나라였습니다. 10시간이 지났을 때 소콜로프가 일어났습니다. 그는 한국 팀장에게 걸어갔어요. 손을 내밀었죠. 한국이 이겼다고 말했습니다. 완벽하게요. 두 손이 맞잡혔어요. 그 악수는 단순한 인사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항복이었고 인정이었고 존경이었어요. 소콜로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기술자로서의 순수한 감동이었죠. 한국 팀장이 마침내 전원을 껐습니다. 푸른 불빛이 천천히 사라졌어요. 모니터가 꺼졌죠. 실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더 이상 긴장의 침묵이 아니었어요. 경외의 침묵이었죠. 존경의 침묵이었습니다. 러시아 기술진들이 하나둘 박수를 치기 시작했어요. 천천히 그러나 진심을 담아서요. 박수 소리가 실험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점점 커졌어요. 점점 빨라졌죠. 나도 박수를 쳤습니다. 손이 아플 정도로 세게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나는 영국인이지만 그 순간만큼은 한국인처럼 자랑스러웠습니다. 저들이 해낸 일이 얼마나 대단한지 알았으니까요. 이건 단순한 기술 실험이 아니었어요. 이건 한 나라의 부활이었습니다. 소콜로프가 전화기를 꺼냈습니다. 모스크바에 보고해야겠다고 말했어요. 전화를 걸었죠. 테스트 결과를 보고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기술은 예상을 훨씬 뛰어넘었다고요. 10시간 연속 작동, 무결점이었다고 했어요. 완벽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 흥분이 묻어났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말했습니다. 푸틴 대통령께서 직접 통화하시겠다고요. 실험실이 술렁였죠. 5분 후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소콜로프가 받았어요. 긴장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확인했다고요. 한국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보고했어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알겠다고 대답했죠. 전화를 끊고 소콜로프가 한국 팀을 바라봤습니다. 푸틴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달했어요.
한국과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즉시 추진하라는 지시였다고요. 방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모두가 알았죠. 러시아가 한국을 선택한 겁니다. 기술 동맹으로요. 새로운 파트너로요. 그날 밤 기지 식당에서 축하 연회가 열렸습니다. 보드카가 돌았고 웃음소리가 터졌어요. 러시아 기술자들이 한국 기술자들에게 질문을 쏟아냈죠. 어떻게 그런 배터리를 만들었냐고요. 온도 보상 알고리즘의 원리가 뭐냐고요. 한국 엔지니어들이 친절하게 설명했어요. 경쟁자가 아니라 동료처럼요. 이제 그들은 파트너였으니까요. 나는 창밖을 봤습니다. 오로라가 다시 춤추고 있었어요. 이번엔 더 밝게, 더 아름답게요. 녹색빛이 하늘을 수놓았습니다. 보라색과 분홍색이 뒤섞였죠. 저 빛 아래서 역사가 바뀌고 있었어요. 한국이 더 이상 작은 나라가 아니라는 걸 세계가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침묵하던 나라가 드디어 목소리를 낸 거였어요. 기술로요. 다음 날 아침 우린 귀국 준비를 했어요. 짐을 싸면서 한국 팀장이 내게 말했습니다. 이 순간을 기억해달라고요. 한국이 세계에 증명한 날을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죠. 평생 잊지 못할 거라고 대답했어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은 따뜻했어요. 영하 55도의 북극에서도요. 그 온기가 내 가슴을 채웠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창밖으로 북극이 점점 작아졌어요. 저 얼어붙은 땅에서 한국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었습니다. 침묵으로 시작한 전략이 기술로 증명됐고 이제 세계가 대답할 차례였죠. 나는 노트북을 열어 보고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북극 실험 결과라고 제목을 달았어요. 한국 기술, 러시아 기술 압도라고 썼습니다. 10시간 무결점 작동이라고 적었어요. 이는 단순한 기술 우위가 아니라 패러다임의 전환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기술 추격자가 아니라 기술 선도자라고 결론 내렸죠. 키보드를 두드리는 손이 떨렸습니다. 흥분 때문이었어요. 나는 역사의 현장에 있었습니다. 세상이 바뀌는 순간을 목격한 거예요. 서울로 돌아가는 내내 나는 생각했어요. 세상이 한국을 어떻게 볼까요? 더 이상 무시할 수 있을까요? 아니, 이젠 불가능하죠. 북극의 혹한 속에서 빛난 한국 기술이 세계의 시선을 완전히 바꿔놓았으니까요. 창밖 구름 위로 해가 떠올랐습니다. 새로운 시대의 여명이었어요. 한국이 주도하는 시대의 시작이었죠.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아침 햇살이 활주로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북극의 어둠에서 벗어나 한국의 빛으로 돌아온 거였죠. 비행기 문이 열렸어요. 따뜻한 공기가 밀려 들어왔습니다. 세상이 바뀌어 있었어요. 공항 로비에 들어서자 대형 스크린이 보였습니다. CNN이 속보를 내보내고 있었어요. 한국 기술, 북극 실험 성공이라는 제목이었죠. 앵커가 흥분된 목소리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러시아와의 기술 테스트에서 압도적 성과를 거뒀다고요. 이는 국제기술 질서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사건이라고 분석했어요. 나는 걸음을 멈추고 화면을 봤습니다. 불과 며칠 전만 해도 CNN은 한국을 비판했었죠. 침묵으로 무너진다고 했었어요. 하지만 이제 톤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한국의 놀라운 기술력이라는 찬사로 가득했어요. 세상의 시선이 바뀐 겁니다. 단 며칠 만에요. 택시를 타고 서울 시내로 향했습니다. 거리는 평소와 다름없었어요. 하지만 뭔가 달랐습니다. 공기가 달랐어요. 자신감이 느껴졌습니다. 사람들의 걸음걸이가, 표정이, 목소리가 달랐어요. 마치 무언가 큰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죠. 호텔에 짐을 풀고 뉴스를 켰습니다. 모든 채널이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한국의 북극 실험 성공, 러시아와의 기술 동맹, 그리고 미국의 반응이었죠. 블룸버그는 한국 증시가 급등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기술주들이 일제히 상한가를 기록했다고요. 시장이 먼저 반응한 거였어요. BBC는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한국의 침묵 전략을 분석했어요. 미국의 압박에 즉각 반응하지 않고 러시아라는 새로운 카드를 준비했다고 평가했죠. 이는 외교 전술의 교과서적 사례라고 했습니다. 나는 웃음이 나왔어요.
불과 일주일 전만 해도 무능하다고 비판하던 언론들이었는데요. 오후가 되자 더 큰 뉴스가 터졌습니다. CNN 속보였어요. 미국 3,500억 달러 요구 재검토라는 제목이었죠. 백악관 대변인이 브리핑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국과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재검토하겠다고 발표했어요. 기존 입장을 수정할 의향이 있다고 했습니다. 세계가 술렁였어요. 나는 화면을 보며 숨을 삼켰습니다. 미국이 물러선 겁니다. 한국의 침묵이 러시아 카드가 북극 실험이 미국을 움직인 거였어요. 트럼프는 한국이 다른 선택지를 가지고 있다는 걸 깨달은 겁니다. 더 이상 일방적으로 압박할 수 없다는 걸요. 판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날 저녁 나는 청와대 근처 한정식 집에서 한국경제수석 비서관을 만났습니다. 그는 피곤해 보였지만 얼굴엔 미소가 가득했어요. 축하한다고 말했죠.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라고요. 이제 시작이라고 했어요. 하지만 그의 눈빛엔 안도가 묻어났습니다. 체스 이야기를 기억하냐고 물었어요. 상대가 당신을 궁지에 몰았다고 생각할 때 예상 못한 수를 두면 판이 뒤집힌다던 그 이야기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죠. 그가 말했습니다. 그게 바로 지금이라고요. 한국은 궁지에 몰렸지만 새로운 수를 뒀고 이제 판이 바뀌었다고요. 그의 목소리엔 자부심이 가득했어요. 미국은 어떻게 반응할 거냐고 물었습니다.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미국은 현실주의자라고요. 한국이 러시아와 손잡을 수 있다는 걸 알았으니 태도를 바꿀 거라고 했죠. 이미 백악관에서 연락이 왔다고 했습니다. 협상 재개를 원한다고요. 하지만 이번엔 조건이 다를 거라고 했어요. 러시아는 어떻게 하냐고 물었습니다. 그는 미소 지었어요. 러시아와의 협력은 계속 추진한다고 했죠. 기술 동맹은 한국에게도 이익이라고요. 천연가스, 희토류, 북극 항로 모두 한국 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에 종속되진 않을 거라고 강조했어요. 한국은 한국의 길을 간다고요. 다음 날 백악관 브리핑룸에서 공식 발표가 있었습니다.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전면 재검토한다는 내용이었어요. 3,500억 달러 요구는 철회한다고 했죠. 새로운 협상 테이블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어요. 왜 입장을 바꿨냐고요? 대변인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한국은 미국의 중요한 동맹이라고요. 상호 이익을 위한 합리적 협상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한국의 기술적 성과를 인정한다고 덧붙였죠. 나는 화면을 보며 알았습니다. 이건 항복 선언에 가까웠어요. 미국이 한국에게 고개를 숙인 겁니다. 트럼프는 기자들의 질문을 피했습니다. 브리핑룸에 나타나지도 않았어요. 대신 트위터에 짧게 올렸죠. 한국과의 좋은 관계를 계속 유지할 것이라고요. 하지만 그 짧은 문장 뒤에 숨은 의미를 모두가 알았습니다. 한국을 더 이상 함부로 대할 수 없다는 거였어요. 나는 서울 거리를 걸었습니다. 광화문 광장을 지나 청계천을 따라 걸었어요. 사람들은 평소처럼 걷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웃고 연인들은 손잡고 노인들은 벤치에 앉아 있었죠. 평범한 일상이었어요. 하지만 나는 알았습니다. 이 평범함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를요. 세상이 한국에 3,500억 달러를 요구했을 때도 언론이 한국을 비판했을 때도 이 일상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게 바로 한국의 힘이었습니다. 정부를 믿고 기술을 믿고 결국 해낼 거라 믿는 그 힘이요. 침묵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일상, 그게 한국이었어요. 저녁이 되자 명동 거리는 불빛으로 가득했습니다. 한 전자제품 매장 앞을 지나는데 대형 스크린이 보였습니다. 뉴스가 나오고 있었어요. 푸틴이 공식 성명을 발표한다는 내용이었죠. 나는 걸음을 멈추고 화면을 봤습니다. 푸틴이 크렘린궁 집무실에서 카메라를 향해 말하기 시작했어요. 한국은 세계 기술 질서의 중심에 있다고 선언했습니다. 러시아는 한국과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했어요. 북극 실험 결과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강조했죠. 한국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인정했습니다. 나는 화면을 보며 숨을 삼켰습니다. 이건 단순한 칭찬이 아니었어요. 이건 러시아의 항복 선언이었죠.
기술 강국 러시아가 자존심 강한 푸틴이 한국 앞에 고개를 숙인 겁니다. 세상이 바뀌고 있었어요. 한국이 그 중심에 서 있었죠. 다음 날 아침 유럽 언론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일면 톱으로 한국 특집을 실었어요. 침묵에서 승리로라는 제목이었죠. 한국의 전략적 침묵이 어떻게 미국과 러시아를 동시에 움직였는지 분석했습니다. 이는 21세기 외교의 새로운 모델이라고 평가했어요. 세상이 한국을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나는 영국 대사관으로 출근했습니다. 런던 본부에서 긴급 회의 소집 통보가 와 있었어요. 화상회의가 시작됐죠. 외교부 차관이 직접 참석했습니다. 한국 상황을 어떻게 보느냐고 물었어요. 나는 보고서를 바탕으로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침묵으로 시작해서 기술로 증명했다고 말했어요. 미국의 압박에 굴복하지 않고 새로운 카드를 준비했다고요. 러시아와의 기술 동맹은 한국에게 협상력을 부여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제 한국은 미국과 러시아 사이에서 균형자 역할을 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죠. 차관이 물었습니다. 영국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냐고요. 나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어요. 한국과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요. 기술 동맹을 맺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한국은 이제 무시할 수 없는 기술 강국이라고 강조했어요. 영국도 한국을 새롭게 봐야 한다고 건의했죠. 침묵으로 시작한 여정이 승리로 끝나고 있었어요. 아니,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죠. 새로운 한국의 시작이었습니다. 오후에 나는 한국산업부 국장을 다시 만났습니다.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보였어요. 며칠 전 피곤에 지쳐있던 모습은 사라졌죠. 얼굴엔 활기가 넘쳤습니다. 축하한다고 말하자 그는 웃었어요. 고맙다고요. 하지만 이제 더 바빠질 거라고 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협력 제안이 쏟아지고 있다고 했어요. 유럽, 아시아, 중동, 남미에서요. 모두 한국 기술과 협력하고 싶어 한다고 했죠. 한국은 이제 선택할 수 있는 위치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요구받는 게 아니라 선택하는 위치요. 그의 목소리엔 자부심이 가득했어요. 두려웠냐고 물었습니다. 처음 러시아 제안을 받았을 때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무서웠다고 했습니다. 이 선택이 한국의 운명을 바꿀 수도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믿었다고 했어요. 한국 기술을, 한국 사람들을요. 그리고 그 믿음이 옳았다고 했습니다. 그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그날 저녁 나는 남산타워에 올라갔습니다. 서울 야경을 보고 싶었거든요. 전망대에 서서 아래를 내려다봤어요. 서울의 불빛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저 빛 하나하나가 사람이고 꿈이고 노력이었죠. 저 강물처럼 한국은 흘러왔습니다. 멈추지 않고 쉬지 않고요. 때론 조용히, 때론 거세게요. 그리고 마침내 바다에 도달했습니다. 세계라는 바다예요. 옆에 서 있던 노부부가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국이 대단해졌다고요. 예전엔 상상도 못했던 일이라고 했어요. 미국과 러시아를 동시에 상대하다니요. 할머니가 대답했습니다. 우리 기술자들이 대단한 거라고요. 밤새워 일한 보람이 있다고요. 그들의 목소리엔 자부심이 묻어났어요. 나는 미소 지었습니다. 저게 바로 한국이구나 싶었어요. 평범한 시민들이 자기 나라를 믿고 자랑스러워하는 나라요. 정부만의 승리가 아니라 국민 모두의 승리로 여기는 나라요. 그게 한국의 진짜 힘이었습니다. 며칠 후 나는 귀국 준비를 했습니다. 런던으로 돌아가야 했거든요.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길 택시 기사가 말을 걸었어요. 외국인이냐고요. 영국에서 왔다고 하자 반가워했습니다. 한국 어떠냐고 물었어요. 나는 대답했죠. 놀라운 나라라고요. 세상에서 가장 조용하지만 가장 강한 나라라고요. 기사가 웃었습니다. 고맙다고요. 한국 사람들은 말이 없다고 했어요. 하지만 일은 제대로 한다고요. 시끄럽게 떠들지 않지만 결과로 보여준다고 했습니다. 그게 한국식이라고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확한 표현이었습니다. 한국은 침묵으로 말하는 나라였어요. 공항에 도착해 체크인을 했습니다. 출국장으로 향하는데 대형 스크린이 보였어요. 뉴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한국-러시아 기술 협력 1단계 계약 체결이라는 속보였죠. 5천억 달러 규모라고 했어요. 한미 방위비 협상도 타결 직전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합리적 수준에서 합의가 이뤄질 전망이라고요. 나는 화면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한국은 해냈어요. 침묵으로 시작해서 기술로 증명하고 외교로 마무리했죠. 미국과 러시아를 동시에 상대하면서도 한국의 이익을 지켜냈습니다. 이건 기적 같은 일이었어요. 탑승 게이트로 걸어가면서 뒤를 돌아봤습니다. 서울이 보였어요. 유리창 너머로 도시가 펼쳐져 있었죠. 저 도시에서, 저 나라에서 역사가 만들어졌습니다.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요. 나는 그 역사의 증인이었어요. 평생 잊지 못할 경험이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창밖으로 한반도가 점점 작아졌어요. 하지만 그 작은 땅이 세상을 움직였습니다. 침묵으로요. 나는 노트북을 열어 마지막 보고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침묵 전략 성공 사례 분석이라는 제목을 달았어요. 한국은 미국의 압박에 즉각 반응하지 않았다고 썼습니다. 대신 침묵하며 새로운 카드를 준비했다고요. 러시아와의 기술 동맹을 통해 협상력을 확보했다고 분석했어요. 북극 실험으로 기술력을 증명했고 결국 미국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는 21세기 외교의 새로운 모델이라고 결론 내렸어요. 약소국이 강대국을 상대하는 방법의 교과서라고 썼죠. 침묵, 준비, 증명, 협상. 이 4단계가 한국의 승리 공식이었다고 정리했습니다. 보고서를 쓰면서 감탄이 절로 나왔어요. 한국은 정말 대단한 나라였습니다. 런던에 도착해 외교부 본부에 출근했습니다. 차관이 나를 불렀어요. 보고서 잘 읽었다고 했습니다. 한국 분석이 탁월하다고 칭찬했죠. 그러면서 물었어요. 한국의 성공 비결이 뭐라고 생각하냐고요. 나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믿음이라고요. 한국 사람들은 자기 기술을 믿었다고 했어요. 정부를 믿었고 서로를 믿었다고요. 그 믿음이 침묵을 가능하게 했다고 분석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조급해지고 조급하면 실수한다고요. 하지만 한국은 끝까지 믿었고 그래서 이겼다고 말했어요. 차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영국도 한국에게서 배워야 한다고 했어요. 기술에 투자하고 인내하고 믿어야 한다고요. 나는 동의했습니다. 한국은 이제 영국의 경쟁자가 아니라 스승이라고 생각했어요. 배울 게 많은 나라였죠. 그날 밤 나는 런던 템스강을 따라 걸었습니다. 빅벤이 보였어요. 런던 아이가 돌아가고 있었죠. 아름다운 도시였습니다. 하지만 한강이 떠올랐어요. 남산타워가 생각났죠. 서울의 밤이 그리웠습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 있었던 그곳이요. 몇 달이 지났습니다. 한국-러시아 기술 협력은 순조롭게 진행됐어요. 한미 방위비 협상도 타결됐죠. 한국은 두 강대국 사이에서 균형을 잡았습니다. 새로운 기술 강국으로 떠올랐어요. 세계가 한국을 주목했죠. 침묵하던 나라가 드디어 중심이 됐습니다. 나는 가끔 한국 뉴스를 봤어요. 새로운 기술 개발 소식, 국제 협력 체결, 경제 성장 지표들이었죠. 한국은 멈추지 않고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북극에서 증명한 그 기술력으로 세계를 선도하고 있었어요. 자랑스러웠습니다. 내가 한국인도 아닌데요. 어느 날 한국산업부 국장에게서 이메일이 왔습니다. 런던에 올 일이 있다고 했어요. 만나자고 했죠. 나는 기뻤습니다. 그를 다시 만날 수 있다니요. 약속 날짜가 다가왔고 우린 템스 강변 카페에서 만났어요. 그는 여전히 바빠 보였지만 행복해 보였습니다. 한국 근황을 물었습니다. 그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바쁘다고요. 하지만 좋은 바쁨이라고 했습니다. 세계 각국과 협력하고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한국의 위상을 높이는 일이라고요. 힘들지만 보람 있다고 했어요. 북극에서 느낀 그 자부심을 매일 느낀다고 했죠. 나는 물었습니다. 그때 정말 두렵지 않았냐고요. 러시아 제안을 받았을 때 북극으로 떠날 때요. 그는 한참을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두려웠다고요. 무서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해야 할 일이었다고요.
누군가는 해야 했고 자기들이 그 누군가였다고 말했어요. 그의 눈빛이 멀리 보였습니다. 마치 그날을 떠올리는 것 같았어요. 북극의 추위, 실험실의 긴장, 10시간의 기다림을요. 하지만 그 눈빛엔 후회가 없었습니다. 오직 자부심만 가득했죠. 한국을 위해 옳은 일을 했다는 확신이 있었어요. 헤어질 시간이 됐습니다. 악수를 나누며 그가 말했어요. 에단, 당신은 한국의 친구라고요. 언제든 서울에 오면 연락하라고 했습니다. 한국이 당신을 기억할 거라고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도 한국을 잊지 못할 거라고 대답했죠. 평생요. 그가 떠나고 나는 한참을 템스 강변에 앉아 있었습니다. 해는 완전히 졌고 런던의 밤이 시작됐어요. 불빛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죠. 저 멀리 서울에서도 불빛이 켜지고 있겠죠. 한강변의 빌딩들, 남산타워, 판교의 연구소들에서요. 나는 가방에서 수첩을 꺼냈습니다. 북극에서 적었던 메모들이 있었어요. 실험 데이터, 관찰 기록, 느낀 점들이었죠. 한 장 한 장 넘기며 읽었습니다. 그날의 감동이 되살아났어요. 한국 기술자들의 땀, 러시아 과학자들의 경탄, 10시간 동안 멈추지 않던 푸른 불빛이요. 마지막 페이지에 적힌 문장을 봤습니다. 침묵은 끝났다. 이제 세상이 대답할 차례다라고 적혀 있었어요. 나는 미소 지었습니다. 세상은 이미 대답했죠. 한국을 인정했고 존중했고 필요로 했어요. 침묵이 승리로 바뀐 겁니다. 몇 년이 흘렀습니다. 나는 여전히 영국 외교부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한국과 관련된 프로젝트를 맡게 됐죠. 영국-한국 기술 협력 담당관이었습니다. 그만큼 한국의 위상이 높아진 거였어요. 이제 모든 나라가 한국과 협력하고 싶어 했으니까요. 런던 사무실에 앉아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온 기술 제안서였어요. 차세대 에너지 저장 시스템에 관한 내용이었죠. 읽으면서 감탄했습니다. 몇 년 전 북극에서 본 그 기술이 이렇게 발전했구나 싶었어요. 한국은 여전히 진화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서 뉴스를 봤습니다. BBC에서 특집 다큐멘터리를 방송하고 있었어요. 한국의 기적 침묵에서 승리까지라는 제목이었죠. 북극 실험을 다룬 내용이었습니다. 나는 화면에 집중했어요. 내가 직접 봤던 그 장면들이 펼쳐지고 있었죠. 소콜로프 박사가 인터뷰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그는 말했어요. 한국 기술은 세계를 바꿨다고요. 북극에서 본 그 10시간이 자신의 인생을 바꿨다고 했습니다. 이제 러시아도 한국에게서 배우고 있다고 고백했어요. 겸손하지만 진실된 목소리였죠. 한국 팀장도 나왔습니다. 그는 조용히 말했어요. 두려웠지만 믿었다고요. 한국 기술을, 한국 사람들을요. 그 믿음이 기적을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강조했어요. 한국은 계속 나아갈 거라고요. 그의 눈빛은 여전히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다큐멘터리가 끝나고 나는 오랫동안 앉아 있었습니다. 생각에 잠겼어요. 한국이라는 나라, 그들이 보여준 침묵의 힘, 기술의 가치, 믿음의 위대함에 대해서요. 작은 나라가 어떻게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지 한국이 보여줬습니다. 다시 일기를 펼쳤습니다. 몇 년 전 북극에서 돌아온 날 쓴 그 일기요. 읽어 내려갔어요. 한국은 세상에서 가장 조용하지만 가장 강한 나라였다는 문장에서 멈췄습니다. 여전히 맞는 말이었어요. 몇 년이 지났지만 한국은 여전히 그랬습니다. 펜을 들어 새로운 문장을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그 힘은 계속되고 있다고 적었어요. 한국의 침묵은 끝났지만 한국의 도전은 계속되고 있다고 썼죠. 세계는 이미 대답했지만 한국은 멈추지 않고 질문을 던지고 있다고 기록했습니다. 창문을 열었습니다. 런던의 밤바람이 들어왔어요. 시원했습니다. 저 바람이 한국까지 닿을까요? 서울의 하늘까지 불어갈까요? 그곳에서도 누군가 창문을 열고 있겠죠. 내일을 준비하며 다음 도전을 꿈꾸며요. 나는 바람 속에서 확신했습니다. 한국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다고요. 북극에서 시작된 그 기적은 계속될 거라고요. 침묵으로 세상을 움직인 나라, 기술로 미래를 연 나라, 믿음으로 기적을 만든 나라. 그 나라의 이야기는 아직 진행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에단 로웰은 그 이야기를 끝까지 지켜볼 겁니다. 증인으로서, 친구로서, 동반자로서요. 한국이 다시 침묵할 때 그 침묵의 의미를 이해할 겁니다. 한국이 다시 말할 때 그 목소리에 귀 기울일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알고 있으니까요. 한국의 침묵이, 한국의 기술이, 한국의 믿음이 얼마나 강한지를요. 밤은 깊어갔습니다. 런던의 불빛이 하나둘 꺼지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저 멀리 서울에서는 불빛이 켜지고 있겠죠.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는 거예요. 연구소에서, 공장에서, 사무실에서 또 다른 기적을 준비하며요. 나는 창문을 닫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의 창은 열어두기로 했어요. 한국을 향해서요. 언젠가 다시 서울에 갈 겁니다. 한강을 따라 걸을 거예요. 남산타워에 올라 야경을 볼 겁니다. 그리고 느낄 거예요. 침묵이 만든 기적을, 기술이 연 미래를, 믿음이 이룬 승리를요.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습니다. 북극의 오로라가 떠올랐어요. 녹색과 보라색 빛이 하늘을 수놓던 그 밤이요. 10시간 동안 멈추지 않던 푸른 불빛이요. 한국 기술자들의 자랑스러운 미소가요. 모든 게 생생했습니다. 마치 어제 일처럼요. 잠이 들기 직전 나는 중얼거렸습니다. 고맙다고요. 한국에게요. 내게 이 놀라운 경험을 선물해줘서요. 침묵의 가치를, 기술의 힘을, 믿음의 위대함을 가르쳐줘서요. 한국은 나를 바꿔놓았습니다. 세상을 보는 눈을요. 그리고 꿈을 꿨습니다. 서울의 꿈을요. 한강이 흐르고 남산이 빛나고 사람들이 웃는 꿈이었어요. 그 꿈 속에서 나는 걷고 있었습니다. 광화문을 지나 청계천을 따라 명동을 거쳐요. 그리고 외쳤죠. 한국, 당신들은 해냈어요. 침묵으로 세상을 바꿨어요. 새벽이 밝았습니다. 런던의 아침이었어요. 하지만 내 마음은 서울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알았어요. 언젠가 꼭 돌아가리라고요. 내가 사랑하게 된 그 나라, 침묵으로 말하는 그 나라, 기술로 꿈꾸는 그 나라로요. 한국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침묵에서 시작해 승리로 이어진 그 이야기가요. 그리고 나 에단 로웰은 그 이야기의 증인으로 남을 겁니다. 영원히요. 감동특별시의 이야기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작은 관심으로 이루어집니다. 감동시민들의 이야기는 내일도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